최근에 투자 관련해서 고민이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그런 고민이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제가 이런 고민을 안고 서점에서 이게 책을 둘러보다가 이 빛과 같은 책을 발견하고 이 책의 저자를 제가 한번 모셔봤습니다. 옆에 계시는데요.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월급으로 시작하는 부동산 투자의 저자, 투자가 카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또 저를 인터뷰 요청해 주셔서 네.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이제 몇 가지 질문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예. 책을 읽고선 궁금했던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책을 읽다 보니까 자산 규모랑 현금 흐름이 네. 꽤 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공개하실 수 있는 만큼만 좀 공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제가 구체적인 액수 이런 거는 그 공개하기가 좀 많이 부끄럽고요. 그렇죠. 예. 예, 저는 회사 생활을 20년 이상 했어요. 20년 이상 하고 20년 이상 꾸준히 근로소득이 있어 왔고 그 근로소득을 20년 이상 이 투자소득으로 바꿔가지고 투자를 꾸준히 해왔어요. 그러면은 20년이라는 시간의 복리로 봤을 때 꽤 많은, 요새 아파트 상승이 엄청나잖아요. 부동산 상승기를 한 2번 정도 본 거죠. 그래서 자산이 사실은 좀 많이 증가됐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상의 뭐 경제적 자유도 사실 얻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의 대세 상승기를 통해서 자산도 많이 넣으셨고,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충분히 현금 흐름도 이제 확보를 그렇죠. 하셨고, 예, 현금 흐름도 확보를 해서 월세로도 월세 한 1,000만 원 이상의 와우. 임대소득도 들어오고, 네. 그 정도 이제 자산 포트폴리오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예전에 처음에 20년 전에 제가 처음 집 살 때는 내 집 하나 산 거고요. 그걸 시작으로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투자도 하고 주식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해가지고 이제 임대 수익용, 시세 차익용 이렇게 또 주식, 현금성 자산 이 포트폴리오를 어느 정도 이제 꾸려 나가고 있습니다. 보통 1982년 이후에 출생한 사람들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잖아요. 네. 그 밀레니얼 세대가 요즘 은퇴가 열풍입니다. 네. 제가 이 책을 보고서 이제 궁금했던 게 이 정도 현금 흐름이 있고 그리고 이 정도 이렇게 자산도 있으신데 은퇴를 왜 안 하시는지가 솔직히 궁금했어요. 왜 은퇴를 해야 되나? 저는 은퇴하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 이해를 잘못했을 수도 있는데요. 저는 늙어 죽을 때까지 일을 하는 게 제 목표고요. 일하는 게 재밌습니다. 그리고 제 나이가 지금 이제 40대 중후반인데 아직은 한참 달릴 때거든요. 이럴 때 은퇴해가지고 집에 있으면 너무 심심할 것 같아요. 네. 이제 제가 이제 질문으로 의도 드렸던 이제 은퇴라고 하는 거는 시간이라는 자원이 저희가 유한하잖아요. 그 시간이라는 자원을 회사를 위해 쓸 거냐, 아니면은 나 혹은 내가 운영하는 사업체를 위해 쓸 거냐. 나를 위해 시간을 쓴다면 그거는 어떤 은퇴의 일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한번 여쭤봤었습니다. 스타트업 기업을 만들어가지고 회사 키워나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그런 스타트업 회사에 참여해가지고 직원으로서 또 어떤 기쁨을 찾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스타트업 기업 작은 회사 해가지고 뭐 크게 요새 많잖아요. 작은 회사들이 금방금방 커지는 스타트업 기업들, 네네. 게임 회사들 대표적으로. 그렇죠. 하지만 또 실패한 케이스가 얼마나 많겠어요. 제가 추구하는 거는 그냥 큰 회사 가서 직장 생활 하면서 투자를 꾸준히 해도 안정적으로 좀 편안하게 자산을 천천히 모을 수 있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저도 회사를 운영하고 있기는 한데 맞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모두가 오너가 될 필요는 없고 모두가 회사를 경영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또 회사를 다니면서도 충분하게 어떤 의미를 찾는다면 그것도 괜찮은 삶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책을 읽으면서 많은 부분에 공감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처음에 1,000만 원으로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셨어요. 예. 그렇죠. 근데 지금은 아마 1,000만 원으로는 투자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 솔직히 얘기하면 요즘 시장을 왔을 때. 그래서 소액 투자 관련해서 어느 정도가 되면 부동산 소액 투자가 가능할 것 같다. 그리고 그랬을 때 뭐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게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20년 전에 제가 처음 투자할 때 그때가 딱 1,000만 원으로 투자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은 좀 상황이 다르고요. 그쵸. 물론 지금도 1,000만 원으로 부동산 투자를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처음 투자하는 사람들이 1,000만 원으로 부동산 투자하는 거는 위험한 것 같아요. 드리는 자본이 적으면 오히려 안전한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 투자를 많이 해본 사람들이 1,000만 원짜리 투자를 하는 거는 위험하지 않을 수 있어요. 투자금이 작다 그러는 거는 시세 상승 여력이 작은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 이제 사람들이 많이 물어봐요. 부동산 투자하려고 그러면 최소 얼마 정도 있어야 되느냐. 저는 요새 많이 하는 게
최소 제 생각에는 한 5천만 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부동산 투자하기 위해서는. 네네. 예, 1천만 원, 2천만 원 가지고도 부동산 투자할 수는 있지만 처음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 정도 돈이 있으면은 차라리 주식 투자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순서가 있어요. 네. 이 책에도 나오는 건데 첫 번째가 종잣돈 모으는 거고요. 네네. 일단 뭐 사회초년생들은 당연히 첫 번째 회사에 취직을 해서 종잣돈을 모아야 되는 거고요. 종잣돈 모으시면은 아빠 엄마한테 달라고 해도 되고요. 어쨌든 간에 종잣돈은 필요한 거예요. 네네. 종잣돈을 아빠 엄마가 안 주면은 취직해서 열심히 종잣돈 모아야죠. 두 번째가 투자보다 더 중요한 게 저는 자산 관리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 개인의 자산 관리요. 네네. 개인의 자산 관리라고 하면은 뭐 입출금 관련된 거 통제하고 뭐 그런 네, 건가요? 가계부 쓰는 거예요. 가계부 쓰는 거예요. 거. 쉽게 네. 얘기하면 가계부 쓰는 거고요. 가계부 혹시 저요? 안 쓰시잖아요. 지금은 쓰실 필요가 없겠죠. 예. 재무제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네네. 그렇죠. 재무제표 만들면 돼요. 네네. 그래서 저도 예전에 가계부를 썼는데 그 어느 순간부터 가계부는 이제 안 쓰고 네네. 손익계산서를 쓰죠. 현금 흐름표를 쓰고 매 월마다 가계의 대차대조표, 재무상태표라 그러죠. 네네. 재무상태표로 자산과 부채와 순자산을 구분하고 빵꾸가 났는지 플러스가 됐는지 마이너스가 됐는지 확인하고 이런 거를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때 시작하는 게 아니라 여유가 없어도 자산 상황에 대해서 자꾸 체크하고 생각하는 거는 필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스스로의 자산 현황이 어떤지를 파악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3단계로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투자에 대해서 공부할 거 너무 많잖아요. 주식과 부동산 모르고 투자하는 것보다 요새 너무 배울 때가 많아요. 살집 채널에서도 배울 수가 있고 책도 많고 강의도 많고 배우면 돼요. 어찌 보면은 애매할 수도 있는 말이거든요. 뭘 공부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럼 보통 공부하라 그러면 보통 어떤 식으로 공부하라고 추천해 주시나요? 뭐 전문적으로 막 복잡하게 원리에 네. 대해서 공부하는 것도 있는데요. 네네. 재테크 투자를 위해서 공부하는 거는 그 너무 깊숙이 내용 몰라도 안 돼요? 들어가도 돼요. 네. 그래서 꾸준히 그쵸. 책이나 강의를 들으시고 정규 강의 뭐 이렇게 막 길게 하고 오래된 거 꼭 이런 뿐만 아니라 특강 같은 것도 싸게 많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또 요즘 굳이 그런 게 아니라 그래도 유튜브 강의로 다 오픈돼 있잖아요. 그쵸. 예, 그런 것도 듣고 관심을 갖고 일단은 공부를 좀 하고 그리고 이제 4단계가 공부만 하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쵸. 투자를 실행해야 되는 거죠. 투자 실행할 때 첫 번째는 내 집 마련이에요. 부동산에 대해서는. 네네. 예. 어떤 사람들이 상가 먼저 살려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럼 저는 그냥 무조건 내 집부터 사라 그래요. 그게 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게 지금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10억이 넘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은 조금 적은데 내 집 마련은 유원해 보이고 네. 그래서 이제 상가나 이런 쪽으로 눈을 돌리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저도 가끔 그런 댓글 달리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실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5단계가 투자를 지속하기인데 투자 지속하기도 상당히 중요하죠.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주택을 바꿔갈까 아니면은 다주택자가 돼버릴까. 이미 다주택자인 분들은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그리고 포트폴리오 재구성하고 세금 공부하고 투자를 지속할 수 있는 어떤 그 바탕을 깔아놓는 게 필요하고요. 무작정 남들이 산다고 해서 사는 것보다 좀 길게 보고 어떤 식으로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를 그 해갈까. 어차피 평생 하는 거거든요. 네, 뭐 1, 2년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평생 주식과 부동산 투자는 한다. 어떻게? 요렇게 이런 이제 방법으로 한다. 꼭 제 방법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많이 참고해가지고 좀 체계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다가구 주택, 고시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이슈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왠지 현금 흐름이 꽤 괜찮을 것 같잖아요. 네. 투자를 잘하게 되면 네. 여기도 보니까 다가구 주택을 지금 투자하신 경험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관련해서 어떤지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추천하는지 그리고 또 책에 보면은 모두에게 추천하는 상품은 아니라고 적어 놓으셨던 네.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 네. 싶습니다. 제가 다가구 주택을 투자했던 이유는 네. 저는 부동산 투자를 좀 일찍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주기를 다 봤잖아요. 근데 처음에 이제 2001년도 정도에 이제 부동산 투자를 이제 시작하고 그때 회사 생활하면서 뭐 경매 수업도 듣고 막 경매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렇게 해서 시세 상승 좀 되다가 네. 2008년도쯤인가 그때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오고 네네네. 시세가 막 하락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락의 침체기가 왔던 거예요.
그 포트폴리오 재구성을 하는 거죠. 그동안 시세 차익 났던 거를 팔고 정리하고 예, 네네. 임대 수익으로 갈아타야 되는데 임대 수익의 대표적인 게 상가, 오피스텔 그리고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게 다가구 주택이었어요. 근데 다가구 주택을 너무 사고는 싶은데 저는 살 수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비쌀 거라고. 근데 대출 받고 또 임대보증금 껴서 사니까 네. 사실 또 그닥 그 불가능한 건 아니더라고요. 이 책에는 정확하게 금액이 안 나왔는데 혹시 금액도 알려주실 수 있나요? 대략 어느 정도 수준의 예. 그 건물이었고 그리고 어느 정도 필요 제가 넣으셨는지. 처음에 네. 서울에 있는 다가구 주택을 봤어요. 그때 볼 때 그냥 공부하려고 봤던 거지 살려고 봤던 게 아니에요. 서울에 있는 다가구 주택은 비싸더라고요. 아 그렇죠. 어느 날 인천을 갔는데 인천의 다가구 주택이 뭐 10가구 들어있는데 5억 6억이래요. 매가가. 네네. 네, 매가가 5억 6억이고 그리고 이제 거기다 대출 받고 네. 대출이 다가구 주택이 힘든데 또 받는 방법이 다 있거든요. 네, 그리고 보증금이 있고요. 월세 전세 보증금이 있고 보증금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이 또 나오나요? 예, 나와요. 근데 그게 이제 다가구 주택 대출 같은 경우 대출이 사실 생각보다 케바케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복잡한 경우도 많고. 네네. 예,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더 그랬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제1금융권에서 대출 받은 건 아니고요. 인천에 있는 네. 신협에서 받았어요. 아 1.5에서 받으실 분이 쉽게 말하면. 네. 그 신협에서 그 다가구 주택을 건설할 때 그때부터 대출금이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승계가 되는 거죠, 저한테. 근데 다가구 주택을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이 다가구 주택을 사고 나서 제가 후회를 많이 했어요. 다가구 주택이 나쁜 건 아닌데요. 관리하는데 생각보다 조금 힘들고요. 그리고 살 때 약간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아파트를 살 때는 되게 투명해요. 근데 다가구 같은 거 살 때는 중개업자분들이 나쁜 건 아닌데 매도자가 나쁜 건 아닌데 가끔 장난칠 수 있는 범위가 있어요. 임차인 중에 하나는 그 되게 비싸게 들어와 있었는데 네. 그분은 이제 매도인의 뭐 친구였던가 그랬던 것 같고 예, 제가 그걸로 뭐 이렇게 컴플레인을 안 했는데 네. 예, 좀 그런 것도 좀 보였어요. 그런 예, 그런 이제 의심을 합리적 의심을 예, 제가 들었던 사고 나서 바로 나가고 예, 그리고 새로 맞춰야 되는데 네. 뭐 그 가격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 그 좀 장난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가구 주택은 그 함부로 할 게 아니고 부동산 투자 경험이 많이 좀 하신 분들 그 노후에 그런 거를 좀 여러 개 다가구에 좀 집중하실 수 있는 분들이 하시는 게 맞고요. 현재 같은 경우는 현재는 네. 제가 최근에 그 꼬마 빌딩을 하나 샀거든요. 예. 올 근생으로. 네네. 그러니까 주기가 있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부동산 경기가 나쁘지는 않지만 다주택자들이 아파트 수를 늘리기에는 힘들어요. 맞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 해야 될 게 상가 이제 꼬마 빌딩 이런 건데 제가 지금 꼬마 빌딩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20대 때 오피스텔을 사봤어요. 그 경험으로 지금 오피스텔을 사는 거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순서가 있고 경험이 있는 거니까요. 저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지금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올랐다고 해도 사회생활 막 시작하고 20대, 30대들이 너무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자기 일 열심히 하면서 투자 꾸준히 하면은 분명히 기회가 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올랐다. 그리고 네. 여러 가지 투자 경험이 필요하다. 네, 그렇다면 아파트 말고 오피스텔로 처음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오피스텔 투자를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네네. 네, 그냥 그 전제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네네. 오피스텔 투자 나쁘지 않은 이유는 희소성이 있고 틈새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리고 서울이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도 괜찮다고 보고요. 요새 젊은 분들이 청약에 되게 올인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텔이 있어도 똑같거든요. 오피스텔이 가지고 있을 때 다른 주택을 팔 때 뭐 양도세 중과되고 이런 단점들은 있는데 장점 중에 하나가 오피스텔이 있어도 청약 1순위에는 무관하거든요. 일반 청약, 일반 예, 공급. 일반 네. 예, 청약에 대해서는. 네네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했을 때 오피스텔 먼저 사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우선은 실거주에 대한 불안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예. 그리고 주거 안정성을 찾은 다음에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나요? 맞아요. 네, 최근에 여러분들 유튜브 보시면은 실투자금 영원 혹은 실투자금보다 오히려 돈을 더 받으면서 투자할 수 있다 이런 것도 보셨을 겁니다. 이게 보통 무피 투자 아니 풀피 투자라고 하는데요. 이런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제가 궁금합니다.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가지로 바꾸셨네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네. 그 모든 일이 다 그 순리라는 게 있잖아요. 네, 내 돈이 별로 안 들어간다는 이유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물건이 별로 안 좋다는 얘기고요. 근데 내가 정말 대단한 투자가예요. 네. 그래서 내 돈이 별로 안 들어가는 거에도 불구하고 그 물건이 저평가된 거라는 걸 나만 아는 거야. 그런 거는 성공하죠. 투자가들이 고수들이 무피 투자, 풀피 투자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고수라서 그래요. 아. 나는 고수가 아닌데 내 네. 돈이 안 들어가. 아. 그래서 막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이제 안 좋은 물건을 계속 사는 게 되는 거고요. 안 좋은 물건 사면은 당연히 이익을 보기 더 힘들겠죠. 공짜 점심은 없다 이런 교훈이지 않나 싶습니다. 아파트 뭐 청약을 하든 아니면 매수를 하려고 결정하든지 간에 괜찮은 곳을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내 자본이 허락하는 한 가장 괜찮은 곳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런 걸 선택할 때 기준이 있으신가요? 이런 단지는 좀 모르겠다. 이런 단지 괜찮겠다. 좋은 아파트의 요소가 4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교통, 두 네. 번째가 학군, 세 번째가 환경, 네 번째가 편의시설. 이 네 가지를 다 가지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아파트 단지거든요. 근데 이 네 가지가 다 갖춰져 있으면은 벌써 비싸요. 그쵸. 예, 다 좋으니까. 예, 벌써 비싸다고 해도 사도 이제 다른 이제 부동산 상승장에 더 올라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제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내 집 마련을 이제 처음 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비싼 거 살 수가 없잖아요. 아무래도 네. 그럼 네 가지 중에 많은 걸 포기해야 되고요. 그쵸. 지금은 불편하지만 앞으로 이렇게 교통과 학군과 환경과 편의시설이 좋아질 때를 찾아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데가 신규 역세권, 신규 역세권들, 특히 GTX 같은 경우는 역만 생기는 게 아니라 역 부근으로 엄청나게 개발 계획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개발이 상업지역이 예, 생기고 이제 예, 개발이 된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네. 예, 신규 역세권들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지금은 너무 나쁜 썩은 빌라지만 네. 앞으로 엄청 좋아지는 재건축 재개발 그리고 신도시, 3기 신도시들 이런 데들 이제 투자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불편함이 있지만 앞으로 그게 해소가 된다면 가치 상승이 될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전철도 보면은 경전철이 들어올 예정지가 있는 곳들이 종종 있잖아요. 예, 예. 그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그것도 좋다고 봐요. 근데 이제 가중치에서 봤을 때는 네. 예를 들어서 경전철 역사 주변에 그냥 역사만 덩그러니 있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제가 네. 그런 것들을 때문에 이제 여쭤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 상업지랑 같이 개발되는 여기 중요한 거고요. 경전철도 종류가 많아가지고 네. 또 좋은 데는 또 되게 좋고 상대적으로 봐서 이제 상업적으로 안 거쳐가는 경전철도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아무래도 좀 선호도가 좀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경전철도 경전철 나름이다. 네. 네. 상업 지역이 어느 정도 같이 개발이 네. 예정이 되어 있다면 그런 곳은 뭐 네. 나름대로 또 투자 가치가 있다. 네, 그런 네. 걸 하시는 거군요. 네. 신안산선 이쪽은 아무래도 요즘도 이제 인기가 있잖아요. 예, 시흥이 그동안 굉장히 저평가 받았다가 네, 네. 지금 많이 사람들 입에 많이 오르내리고 있고 그렇죠. 네. 근데 앞으로는 더 좋아질 거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새로 개발되는 그런 노선들에 집중해서 그런 곳에서 이제 내 집을 마련하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 이야기로 넘어가는 게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네네.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가장 무서운 게 진행이 안 된다. 이런 거잖아요. 음. 그리고 진행이 되기 직전이면은 또 가격이 높지 않나. 네. 그런 고민인데 네.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는 어떻게 투자하는 게 좋겠다라는 어떤 개인만의 의견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재건축 재개발이 부동산 투자의 꽃입니다. 시세 상승의 최고고요. 네. 네, 근데 또 반대로 위험해요. 잘 모르면 개발이 중단되거나 개발이 연기되거나 내가 잘못 사가지고 현금 청산이 되거나 이러면은 정말 크게 고통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리스크를 알고서 투자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것 때문에 손해 보신 분들이 많아요. 좀 늦게라도 사실 되면 돼요. 근데 그냥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한 50년 있다 되면 그게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샀을 때 어느 정도 한 10년 이내 뭔가 진척이 있어야 되는데 예전에 저 회사 생활 처음 할 때 제 형들, 선배들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형은 하곡동에 빌라를 샀고 네. 그때 재개발 얘기라 그래서 하곡동 빌라 샀고 어떤 형은 왕십리에 있는 빌라를 샀어요. 왕십리에 있는 빌라는 텐즈일이 돼 있고요. 센트러스 아파트가 들어섰고 네. 하곡동에 있는 빌라는 하곡동 빌라예요. 네, 아직도 빌라 그대로고 안 팔려요.
아. 왜냐하면 재개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네. 더 많은 돈을 주고 샀고 반지하예요. 팔기 힘들죠. 그러니까 이미 피가 붙은 상태에서 네. 샀기 때문에. 네. 또 지금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한테 또 사람들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동생들이 재개발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면은 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 몇 가지 있는데요. 네네. 일단 진행 절차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돼요. 부동산 말 들어서는 안 돼요. 부동산들은 무조건 파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뭐 그렇죠. 그거는, 거래가 돼야 되니까. 네. 그 말은 사실은 그냥 듣고서 흘리시고 재개발 진행 절차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가 이제 구역 지정이 되고 두 번째 조합 설립이 되고 그리고 사업 승인이 나고 관리 처분이 나는 거거든요. 이러한 거를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고 구역 지정, 조합 설립이 제일 중요해요. 다 있지만 조합 설립이 제일 중요해요. 조합 설립도 안 된 데들은요. 네. 재개발 특히 네네. 언제 될지 몰라요. 정말 나중에 될 수도 있고요. 구역 지정도 안 된 데들은 이건 더 말할 게 없죠. 더 요원한 거죠. 네. 네. 안 된다는 게 아니고요.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확률이 높다는. 네, 알고서 투자하면 돼요. 지금도 보면은 서울에 있는 도심지에 구역 지정이 안 된 데들을 부동산에서 재개발이라고 팔잖아요. 그런 걸 사도 되냐고 저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재개발 목표로 본다 그러면 그거 사지 마라. 다만 서울 도심지에 빌라 투자를 네가 하고 싶으면 사라. 아, 무슨 재개발과 말인지 전혀 아시겠죠? 관계없이 그냥 빌라 투자로. 지금 법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요. 지금 당장은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이 되면 매매가 안 되고 지금은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요. 네. 그리고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는 관리 처분이 나면은 매매가 안 돼요. 이런 이제 규제가 있어요. 그래서 재건축보다 재개발이 훨씬 투자하기 좋고요. 보유세 부담에서도 그렇죠. 재개발이 아무래도 보유세 부담도 훨씬 적고 그 재건축 재개발 둘 다 멸실되게 되면요. 네. 관리 처분 나고 멸실이라 그러잖아요. 네네. 그 집이 토지로 바뀌면은 네네. 그러면은 다 이제 재산세가 그 집으로 치질 않아요. 종부세 네네. 합산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뭐 그런 큰 장점도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뭐 한 7, 8억에 한 10억에 재개발 빌라를 사도 재산세는 되게 미미한 경우가 많아요. 종부세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재개발은 또 뚜껑이라 그러잖아요. 무허가 건물. 네네. 무허가 건물 같은 경우는 뭐 종부세가 없고요, 그냥. 뚜껑도 생각보다 괜찮은 투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책에서 보면. 네, 재개발 투자할 때 뚜껑 물건이 있으면은 그 두려워하지 말고 뚜껑 물건이라고 하면은 땅이 없는 걸 얘기를 해요. 건물은 있는데 땅이 없는 것들, 재개발 지역 내에. 그냥 두려워하지 말고 그런 물건이 나오면은 매수하시는 것도 좋은 투자 방법이에요.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이게 괜찮은 뚜껑이다. 뚜껑, 무허가 건물을 살 때는 리스크가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3년 뒤에 입주권이 안 나오는 거. 그쵸. 입주권이 안 나오는 게 가장 큰 리스크인데요. 여러 가지 확인 방법이 있는데 가장 쉬운 거는 구청 가서 무허가 건물 확인서가 나오면 돼요. 무허가 건물 확인서가 나온다는 게 입주권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같은 얘기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부동산에 무허가 건물 확인을 보여달라. 그래서 보고 구청 가서도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직접 다시 한번 저희가. 네. 그리고 또 그다음에 좀 더 확인하려고 그러면 조합에도 가거나 전화해가지고 또 물어보고요. 그런 식으로 확인이 되면은 무허가 건물 같은 경우는 재산세에서도 이득이 많고요. 보유세에서도 이득이 많고 재산세를 내는 게 아니라 나라에 임대료를 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입주권은 확실히 나와요. 그리고 똑같은 건물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무허가 건물이 매가가 더 싼 경우가 많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러니까 네. 초기 투자 금액이 더 적은 거죠. 재개발의 긴 시간을 초기 투자 금액을 줄이고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아무래도 대략 큰 뭐 이득이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뚜껑은 뭐 몇 퍼센트 정도는 더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다 이런 게 있을까요? 그 비율은 너무 케바케라 가지고 네네네. 그거는 제가 뭐 다만 이제 네. 프리미엄이 뚜껑이 더 높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뚜껑이 더 프리미엄이 높아 하는데 프리미엄이 높다 그래도 전체 매가가 또 낮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그렇게 네. 일괄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네네. 뚜껑이라는 것도 잘하면은 괜찮은 투자 방법이다라고 네. 말씀을 이 책에서 하셨던 걸로 기억해요. 네네네. 제 책을 실제로 읽고서는 되게 감명을 많이 받았는데 책을 보고 나서 어떤 걸 생각했냐면 책을 쓰게 되신 계기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지금 투자가 카일이라는 이름으로 네. 유튜브도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유튜브도 어떤 동기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궁금합니다. 네. 일단 책을 재밌게 읽어주셨다 그래가지고 저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책을 쓰게 된 계기는
제가 책을 쓰고 저자가 되는 게 제 그냥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실행을 한 겁니다. 제가 유튜브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투자가 카일이라고 치면은 이제 유튜브 나오고요. 유튜브만 하는 게 아니라 블로그도 하고요. 블로그도 투자가 카일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팟빵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요. 팟빵도 하시는군요. 예, 팟빵도 하고 있어요. 막 엄청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히 매주 하나 이상 영상을 계속 올리고 있으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요. 제가 처음에 이 책을 읽고 이제 메일을 쓸 때 사실 되게 떨리는 마음을 썼어요. 꼭 나오셨으면 좋겠는데 나와주실까 하는 마음 이렇게 메일을 썼는데 나와주셨어요. 그래서 나와주신 거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만약에 또 다른 기회가 있다고 하면은 꼭 초대해서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니, 살집 채널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해주셔가지고 저도 이게 즐거운 경험이고요.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저희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꾹꾹꾹 아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